젊은 여성이 호텔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성은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여성은 이 모습을 끝으로 더 이상 CCTV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2014년 중국 노동절 연휴, 광둥성 광저우.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화남지방 최대의 경제무역 도시 광저우에서 한 미모의 여성이 호텔에서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의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피해자는 잘게 조각이 난 채 하수구에서 발견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체 일부가 시장 정육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데 1년 전 피해자의 남편 역시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 1년간 피해자는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멀리하고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죽인 이와 피해자의 남편을 죽인 이가 같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알려지고 사건의 이면에는 경찰도 예상치 못한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운명, 그리고 숨겨진 흑막,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4년 5월 3일 낮 12시 광저우에 있는 4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하우스키퍼 장 씨는 호텔방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2층 청소를 마친 장 씨는 3층 316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은 놀랍도록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던 장 씨는 의아함을 느끼며 청소할 곳이 없는지 방 안을 둘러봅니다.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지 체크인할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방을 꼼꼼히 청소하고 체크아웃한 희한한 손님의 존재에 내심 콧노래를 부르던 장 씨는 욕조를 확인하고는 역시나 하며 혀를 끌끌 찹니다. 욕조에 물이 빠지지 않아 알 수 없는 찌꺼기들이 물과 섞여 지저분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씨에게 이런 일은 아주 익숙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장 씨는 여느 때처럼 청소용 집게를 하수구 구멍 안으로 깊숙이 넣어 하수구를 막고 있는 물체를 꺼냅니다. 당연히 머리카락이 딸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달리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노란색의 정체불명의 물체였죠. 마치 지방덩어리같이 생겨서 만지면 말랑말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지방덩어리라고 하기엔 악취가 상당했습니다. 역한 비린내가 올라와 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장 씨는 처음에는 닭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수구를 막을 만큼 호텔방에서 닭기름을 버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꼭 사람 살 같은데? 덩어리 일부가 살갗 같은 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방과 하수구를 막은 정체불명의 물체. 장 씨는 곧장 1층 프론트 데스크로 가 매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316호는 3층 끝 계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찰은 방 안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방 안 모퉁이에서 여러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듯 보이는 노란색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비닐봉지에서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역한 악취가 났습니다. 경찰은 묶여있는 비닐봉지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쓰레기 외에 잘게 다진 고기와 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호텔방에서 발견한 비닐봉지의 내용물을 바로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합니다. 분석 결과 316호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고기 덩어리들은 여성의 신체 조직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316호 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잘게 잘라 소각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먼저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호텔 투숙객 명단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며칠 전 316호의 한 여성이 투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름 양모청, 1986년 10월 25일 출생, 당시 나이 28세, 청순한 얼굴에 글래머스한 몸매를 가진 양모청은 키가 크고 늘씬해 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회계사로 예쁜 외모 덕택의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양모청의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양모청의 가족은
양모청이 노동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DNA 분석 결과 316호실에서 발견된 신체 조직의 DNA와 양모청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피해 여성이 양모청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호텔로 다시 가 양모청이 호텔에 투숙한 날의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4월 30일 밤 9시 12분 양모청이 혼자 호텔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호텔 체크인을 합니다. 9분 후 밤 9시 21분 양모청이 프론트 데스크로 와 세면 도구를 한 세트 더 요청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경찰은 프론트 데스크에 세면 도구를 한 세트 더 달라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 분명 혼자가 아닌 일행이 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양모청이 방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보라색 윗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얼굴을 완벽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에 들어온 후 체크인도 하지 않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양모청이 있는 316호로 들어가죠. 부검인은 양모청이 4월 30일 밤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문의 남성이 양모청의 방으로 들어간 시간과 맞아떨어집니다. 경찰은 이 의문의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16호 화장실 벽과 문에서만 혈흔이 발견되는데 경찰은 양모청과 남성이 서로 아는 사이로 양모청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성은 양모청을 화장실로 끌고 가 죽인 후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행적에 주목합니다.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남성은 4월 30일 316호 방에 들어간 이후 3일 동안 여러 차례 호텔방을 들락날락 하는데 손에 무언가 들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호텔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탓에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남성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남성이 계속해서 호텔을 드나드는 동안에도 양모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5월 3일 아침 9시 남성이 혼자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아웃을 합니다. 한 손에는 양모청이 체크인 당시 들고 있었던 가방이 들려있고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 같은 기다란 것을 싼 분홍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양모청의 신체를 조합하던 부검이가 경찰에 말했습니다. 두개골과 정강이뼈가 안 보입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부검이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남성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의 막대기 길이가 얼추 정강이뼈의 길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설마 저게 정강이뼈는 아니겠지? 경찰은 이 의문의 남성이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남성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전담팀을 꾸려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양모청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한 점으로 보아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모청의 주변인에 대해 수사를 집중합니다. 경찰은 먼저 양모청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우리 딸이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위 이름이 청호였는데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위가 가고 딸이 무척 힘들어했죠. 다시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양모청의 친구들 역시 양모청의 부모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부모도 친구들도 한 목소리로 양모청이 남편을 잃고 무척 외롭게 지냈으며 남자친구는커녕 가깝게 지내는 이성 친구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CCTV 속 남성이 양모청과 가까운 사이일 거라는 경찰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양모청이 살해된 후 그녀의 계좌나 카드에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전을 노린 범행도 아닌 듯 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돈도 목적이 아니라면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지만 남편을 잃고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한 양모청에게 원한을 가진 이가 누구인지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던 그때 CCTV 분석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찰은 호텔 주변 CCTV를 확보해 남성이 호텔을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합니다. 남성은 호텔을 나와 호텔 인근에 있는 청과물 시장으로 갑니다. 그는 시장에 들어간 지 채
3분도 안 돼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좀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분홍색 비닐봉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양모청의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분홍색 비닐봉지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즉시 청가무시장으로 출동합니다. 2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은 정육점 쓰레기통에서 문제의 비닐봉지를 찾아냅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경찰의 예상대로 사람의 정강이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DNA 조사 결과 양모청의 정강이뼈가 맞았습니다. 법의학자는 말합니다. 잘린 단면이 굉장히 고르고 매끄러워요. 이건 전문업자의 소행이 분명해요. 범인은 의사나 도축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의 피해자를 유기합니다. 남성은 시장에 익숙하고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도축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남성은 시장을 나선 후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경찰은 남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문 수색합니다. 얼마 후 오토바이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남성에게서 중요한 단서를 얻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오토바이로 신펑촌까지 태워줬어요. 날이 무척 더웠는데 모자랑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차비보다 훨씬 많은 100위안을 주면서 거스름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똑똑히 기억해요. 남성이 내린 신펑촌 부근에는 큰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매립지에 양모청의 두개골을 버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경찰은 신펑촌으로 가 그 일대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펑촌의 한 호텔에 묵고 있는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경찰은 호텔을 급습해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름 장검. 그는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대지 도축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해당 사건이 원한에 의한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장검은 양모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검은 양모청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검이 말합니다. 난 양모청을 몰라요. 당연히 원한 같은 것도 없고요. 누가 나한테 돈 주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돈 벌려고 한 일이에요. 경찰이 그러면 토막까지 낼 필요가 있었냐고 묻자 그가 말합니다. 난 도축업자예요.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작게 자르는 게 숨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운 좋으면 뼈는 고깃집에 팔아 돈도 더 벌 수 있고요.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장검의 범행은 대담하고 잔인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장검이 잡혔으니 사건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과 달리 사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양모청에게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모청의 남편 청호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바로 장검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우연의 진정 이상한 점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고를 낸 장검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청호의 부인 양모청이 장검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덕분에 장검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납니다. 남편이 죽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슬픔에 잠겨 크게 힘들어했다는 사람이 한 선택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양모청은 장검의 손에 죽습니다. 부부 모두 장검에게 희생된 거죠. 여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흑막이 존재했는데 경찰은 장검에게 누가 돈을 줬는지 사주한 이가 누구인지 묻지만 장검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장검이 쉽게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장검을 압박합니다. 경찰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 장검은 이내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장검의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년 전 일어났었던 양모청의 남편 청호의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죠. 장검은 그 대가로 3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장검에게 이 큰 돈을 준 사람이 바로 청호의 부인 양모청이었습니다. 장검은 양모청이 자기에게 왜 이 일을 의뢰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을 주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것,
이것이 나름 이쪽의 룰이었습니다. 청호가 죽고 1년 후 허강이라는 남성이 양모창의 일을 사주합니다. 경찰은 장검의 은행계좌 이체 내역에서 장검의 말대로 며칠 전 허강이라는 남성이 30만 위안을 송금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름 허강, 당시 나이 43세, 광둥성에 있는 모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경찰은 허강의 집으로 가 그를 체포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허강은 순순히 모든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럼 허강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양모청은 허강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회계사입니다. 양모청은 젊고 예쁘며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허강은 매력적인 양모청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허강은 양모청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양모청은 허강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챕니다. 양모청은 허강의 돈과 권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허강이 자신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준다면 누구도 쉽게 자기를 건들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 승진까지 보장된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허강과 양모청 모두 결혼에 이미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양모청과 허강은 서로 가정이 있음에도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죠. 그렇게 3년을 불륜으로 지냅니다. 그러다 1년 전 양모청의 남편 청호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챕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부인 양모청을 미행하던 청호는 양모청과 허강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청호는 부인 양모청에게 허강과의 만남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허강의 회사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양모청은 남편 청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륜 사진을 허강의 직장으로 보내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허강에게 알립니다. 허강은 고위공직자입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양모청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사람을 사서 당신 남편을 죽이자. 남편만 없어지면 당신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날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 양모청은 남편만 없으면 허강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허강의 뜻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의견을 모은 두 사람은 도축업자 장검을 찾아가 교통사고인 척 꾸며 청호를 없애달라고 사주합니다. 그렇게 청호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양모청은 장검을 용서한다는 합의서와 함께 허강에게 받은 30만 위안을 장검에게 건넵니다. 남편 청호가 사망하자 양모청은 절대 재혼하지 않고 앞으로 쭉 혼자 살 거라며 주위에 떠벌리듯 이야기합니다. 양모청의 가족과 지인들은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그녀를 무척 안쓰러워했습니다. 양모청은 이제 아주 대놓고 자유롭게 허강을 만나 미래를 즐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금실 좋은 부부라고 착각할 만큼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은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흐릅니다. 양모청은 남편만 없어지면 허강과 함께하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와 허강은 불륜 사이였고 그녀는 상간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갖습니다. 그녀는 허강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이혼하고 나랑 살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허강은 지금의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리고 예쁜 양모청의 몸만 원할 뿐 양모청과 미래를 함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직 생활에 문제가 되는 일 따위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게 만족스러웠죠. 허강은 징징거리며 떼쓰는 양모청이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양모청은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 허강을 보며 세기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허강에게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직장의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고 사람을 시켜 자기 남편을 죽인 일까지 모두 다 이야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매일같이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며 매달리는 양모청이 허강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허강은 더 이상 자기가 양모청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양모청은 진짜 모든 걸 걸고 다 폭로할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물거품 되는 거죠. 그는 혼자 도축업자 장검을 찾아갑니다. 30만 위안을 줄 테니 이번에 양모청을 처리해줘요. 2014년 4월 30일 허강은 양모청에게 호텔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장검에게 연락해
양모청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허강은 자기 대신 장검을 호텔로 보냅니다. 양모청이 호텔에 도착하기 30분 전, 장검은 미리 호텔에 도착해 있다가 양모청이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움직입니다. 장검은 범행 도구를 챙겨 허강이 알려준 대로 양모청이 묵고 있는 316호로 갑니다. 허강이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연 양모청은 장검을 본 순간 불청객의 등장에 그만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그녀는 누가 볼세라 장검을 황급히 방 안으로 끌어당기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미쳤어? 양모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검은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양모청을 화장실로 끌고 가 신체를 잘라 작업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잘게 조각난 양모청을 호텔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유기합니다. 장검은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검의 진술입니다. 중국 사법부는 허강과 장검 두 사람에게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양모청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윤리와 도덕,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던져가면서까지 사랑했던 남자가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허강은 그렇게 지키고 싶어했던 명예와 공직을 스스로 망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했던 장검은 감옥에서 자신의 밑바닥 인생을 마감합니다. 얽히고 설킨 세 사람,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